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뉴스메이커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죠. 내일 정식으로 임명되는 절차를 거쳐서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직 정치판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장내 대통령감 선호도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거기서 단번에 이재명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 대통령감으로 둘 중 누가 더 적합하느냐 이 물음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45%,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1%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2탄이 나왔습니다. 2탄. 또 두 사람 맞대결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겼다는 여론조사 결과 2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오차 범위 아니지만은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계속 정치를 해왔고 대선까지 출마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은 이제 겨우 아직 정치권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는데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하면서 그 중에서 수치가 앞섰다는 것은 앞서고 있다는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펜앤 여론조사 1번은 자기 대통령감 한동훈 46.1%, 이재명 44.1%, 서울에서는 한동훈 46.3%, 이재명 42.5%. 자, 양자 대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여기도 처음으로 양자 대결을 붙였죠. 한동훈, 이재명. 그런데 이 두 번째 양자 대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특히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카드가 영남권을 넘어서 수도권에서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인데, 자, 특히 이 최대 승부처 수도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에서 밀리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위기론이 확산됐는데 한동훈 효과로 수도권에서도 해볼만 하다. 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개인의 이 지지율이 영남권을 넘어서 수도권에서 통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펜앤마이크 조사는 22일, 23일 이틀 동안 한 겁니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 직후에 한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을 놓고 자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응답자의 46.1%는 한동훈, 44.1%는 이재명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직전에 대선까지 나갔던 인물이죠. 이번 조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 이후 처음 실시된 조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정식으로 수락한 직전에 조사한 것인데 어쨌든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도권의 양자 대결 결과인데 서울의 응답자 46.3% 한동훈을 자기 대통령감으로 대답을 했고 이재명은 42.5%.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 서울의 응답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조사,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무려 50대 35가 나왔었죠. 15%포인트나 한동훈이 앞서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경기 인천에서는 이 조사에서는 여론평판연구소 조사에서는 조금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펜앤마이크 조사에서는 경기 인천에서도 한동훈이 46.7, 이재명이 45.2 거의 뭐 비슷한 이렇게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8명 중에서 8명의 그 대권 주자를 놔놓고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여기 다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앞섰습니다. 34.8대 한동훈 32.2 이렇게 나고. 그렇지만 최근 다자 대결 결과가 지난번 그 5일에서 7일 사이에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게 있었죠. 거기서 이재명이 19, 한동훈이 16 이것과 비교하면은 두 사람의 지지율 간격이 또 오차범위 내에서지만은 좁혀졌다. 이런 의미도 부여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지금부터는 한동훈은 상승할, 지지율이 올라갈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죠.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겠죠. 나중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당내에서도 지금 통합 비대위를 만들자, 우리도 비대위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은 점차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물론 뭐 대선은 앞으로 한참 남았죠. 자기 대통령감 이 여론조사가 나중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왜 중요하냐 하면은 국민의힘은 한동훈이 지휘하고 민주당은 이재명이 지휘하는, 뭐 어떻게 이재명 아직 그 중간에 어떻게 사법이 있을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동훈, 이재명의 지지율이 총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지지율 조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총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펜앤마이커 두 번째 조사 결과입니다. 펜앤 여론조사 2 보시면 한동훈 효과로 내년 총선 초박빙, 정권 심판론 사라지고 총선 투표 민주당 38.9 대 국민의힘 38.0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내년 4월 질문 항목은 이겁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 질문의 응답자의 38.9가 민주당, 38.0이 국민의힘 차이가 없죠. 그런데 통상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이번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라면은 민주당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윤석열 정부 외에도 과거 보면은 이 총선을 앞두고 하면은 어쨌든 정권 견제론, 정권 심판론 이래서 야당 쪽을 찍겠다는 투표 의향이 많이 나오죠. 나중에 총선 결과는 바뀔 때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불과 한 100일 정도 남겨둔 이 상황인데 총선을 그다지 그런 그 쏠림 현상, 야당을 찍겠다는 이 쏠림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그때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그 여론이 한 15%포인트나 앞선 적도 있었죠. 그래서 위기론이 확산됐는데 어쨌든 한동훈 등판에 맞물린 시점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정권 심판론 또는 견제론과 정권의 그 안정을 위해서,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당을 찍겠다는 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 효과로 해석이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같은 흐름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한동훈의 국민의힘, 이재명의 이 민주당을 찍겠다는 그 유권자 외에 이준석 신당에 투표하겠다 응답자는 6.3, 이낙연 신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4.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준석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탈당하겠다 선언한 게 이제 모레인데 본인은 아마 속이 바짝바짝 탈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 한동훈 성탄 연휴 비대위 인선 구상 당 내에서는 7, 8, 9 세대 중심 세대 교체론 7, 8, 9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이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한동훈 내정자는 26일 내일입니다. 당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29일까지 인선을 완료를 할 것으로 보이고 15명 이내의 비대위원은 위원장과 당위원직인 윤재옥 원내대표, 유이동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고 12명까지 지금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1973년생 딱 50세죠. 역대 보수정당 최연소 비대위원장이라는 점에서 7, 8, 9 세대 중심으로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다, 이런 세대교체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그 수도권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이런 제언도 적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한동훈 장관이 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이걸 세대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완전히 수도권, 우리는 수도권 정당 해서 기존에 이 국민의힘을 유지하고 있는, 받들고 있는 그 버팀목인 영남권 배제론까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영남권 배제론에 나와서는 안 되고, 이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인물을 좀 더 투입하자. 이 정도는 몰라도 영남 배제론까지 이것이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인유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 영남권 중진들을 마치 국민의힘에서 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집단으로 간주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좀 반발이 나왔었죠. 그리고 세대도 물론 세대 교체는 당연하죠. 세대 교체가 세월이 흐를수록 세대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몇 세 이상은 안 돼. 이것은 또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탱해온 그 세력이 중장년층 그리고 또 유권자들은 노년층까지 이렇게 유지를 해왔고 지역적으로는 영남이었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한꺼번에 확 바꾸자 이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이준석 탈당, 김건희 특검, 세대교체, 한동훈 앞에 3대 킬러 문항이 놓였다. 내일 취임 후에 사흘간 난제가 줄줄이 있는데 그걸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27일 이준석 탈당,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29일 비대위 위원 인선이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취임 다음 날부터 사흘 연속 풀어야 하는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항이죠. 킬러 문항이 한동훈 비대위의 승패를 조기에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준석 27일 그러니까 모레입니다. 이제 모레 정말 탈당을 해야 되는데 짐을 싸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또 변수가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27일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죠. 이틀 남았는데 예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이준석과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 이틀 사이에.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이준석의 요구 조건을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불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한 친윤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총선 지휘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 지지자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는 이런 조건은 애초에 한동훈 전 장관이 들어줄 수 없는 사안이다. 본인이 이준석이 그때 한동훈 체제가 들어올 줄 모르고 김기현과 어떻게 내통을 해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었죠. 자기가 잔류하는 대신 이 총선 지휘권,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선 지휘권은 공동선대위원장 정도겠죠. 선대위원장도 맞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이건 아마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알니까 그냥 자기에게 공동선대위원장 주고 좀 좋은데 편하게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대구 같은데 공천을 주면은 슬그머니 남으려고 했었죠. 김기현과 그렇게 내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상황이 바뀌면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서 한동훈
전 장관은 아마 이준석에게 그다지 큰 관심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준석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준석 본인 발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놔둬야지. 그걸 또 붙잡는 흉내를 내고 하면은 나중에 두고 특히 한동훈 이 체제에서 다시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앞으로 한동훈 정치를 하는데 두고 화근이 될 것입니다. 화근이 됩니다. 내내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틀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그냥 침묵하고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준석이 알아서 나가는 그래서 나가서 탈당했어야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야 어떤 뭐 행동을 하던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제 판단으로는 이준석은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신당에 뭐 5% 지지 이렇게 하는데 그 신당 진짜 창당을 하면은 그렇게 안 찍습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이준석의 존재감이 그나마 한 5% 정도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에 나가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던 약간의 그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준석을 응원하면서 지지를 보내는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 안에 이준석이 있어야지 그 내부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응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따로 나가는 순간 정치적인 입지는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8일에는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예정인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 한동훈 전 장관이 기존 당정의 입장을 반복을 할 경우에 제19 감싸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레임은 깨면 되죠. 깨면 되는 것이고 이 논리만 명확하면은 김건희 특검법은 뭐 총선 후에 특검을 한다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논리만 명확하게 세우면은 이것이 선거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어떻게 특검의 대상이 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뭐 특검 같은 경우는 그 결과물이 최순실 징역 18년이 나왔죠. 그리고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는 김경수 결과가 징역 2년에 나와서 법정 구속을 시켰죠.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에 만약에 이 통장을 이용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용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최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에 통장을 빌려줬던 그 사람들이 91명인데 그중에서 90명이 그냥 불기소 처분되고 아무 그 처분도 안 받고 한 명이 기소됐는데 무죄 받았죠. 그러면은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사안을 가지고 국고 우리 국민 세금 81억 원을 들여서 한 80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서 총선 기간 내내 이것을 국정조사를 한다. 이게 특검을 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선거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만 잘 여론을 설득을 하면은 충분히 이것은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쌍특검 김건희 50억 클럽이죠. 쌍특검은 총선용 거부권 첫 시사했다. 거부권 첫 시사.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이 KBS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왕수석으로 불렸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민 앞에서 제2요구권, 거부권이죠. 행사를 시사를 했다. KBS 방송에 출연해서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성급한 말일 수 있다. 그렇지만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이 실장의 발언은 본회의를 나흘 앞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연하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19일 기자들과 만나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점을 딱 특정한 게 맞죠. 이게 4월 27일 날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부터 이 스케줄을 역순으로, 시간을 역순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은 180일 동안 상임위에서 계류가 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돼서 이 60일 동안 또 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240일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딱 본회의에 상정이 되죠. 그것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4월 27일 그렇게 하니 이 총선 직전에 12월 말에 이게 본회의에 딱 상정되는, 그럼 그때부터 표결해서 지금 28일 표결을 하라고 하죠. 표결해서 준비하고 절차하면은 내년 1월 말 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돼서 이 총선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또 이 특검보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일종의 그 여론 선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특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을 지명하는 게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명을 해서 이 민변 출신 좌파 법조인들을 갖다 세우겠죠. 자,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뿐이 아니라 인지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동안 제기됐던 뭐 흑색 선전 차원에서 제기됐던 것들도 전부 다 들춰내면서 브리핑을 하고 총선 기간 내에 그렇게 해서 블랙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명확한 의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총선 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국민에게 해야 되고, 총선 후에 특검을 하는 방안, 이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분으로 삼겠다는 생각이 여권 안에 있지만,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총선 후에도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특검거리가 아니다. 왜 국민 세금 81억 원을 무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 사건에 대고 전부 다 투입을 하고 그 인원을 80명 이상을 거기 매달리게 몇 개월 동안 매달리게 하느냐. 총선 후에도 할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단칼에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한동훈 등판에 아마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한나땡, 뭐 정청래,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건 이 블러핑이고 허풍이고 속은 답답하겠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의원은 안 된다, 통합 비대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전직 총리들 해동, 정세균, 김부겸, 필요하면 새 총리 만날 것, 연대설엔 선거였다. 정세균, 김부겸,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였죠. 이 두 사람이 어제 만나서 공천 잡음을 비롯한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를 했고, 필요하면은 이낙연, 지금 탈당하겠다는 이낙연과도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재명 체제가 좀 더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